모모에 새겨진 초정밀 금빛 화조도. 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설명 불가사의 미스테리한 외계인의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그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바로 신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 어떤 흔적인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금박 장신구 같은데요. 금박으로 보이죠? 예. 이게 왜 외계인 흔적이에요? 2016년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해당 유물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순도 99.99%의 금박 유물, 선각단화 쌍조문 금박인데요. 정말 정교해 보이지 않습니까? 문양이 진짜 예쁘다 근데. 그래. 또 순도가 99.99면 사실상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되게 연하잖아요. 저런 걸 새겨 넣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간이 했을까요? 이 유물이 외계인의 기술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와, 진짜 정교하다. 어머. 그림 예술이네. 저렇게 보니까 더 예쁘다. 지금 만들었다 생각해도 뭐 무방한. 와, 진짜 정교하다. 어머. 아니 근데- 그림을 진짜 촘촘하게 와, 잘 그렸다. 눈 아직 돌아간다. 놀라긴 이릅니다. 눈 돌아가. 아, 풀샷 나오네. 풀샷 크기 봅시다. 뭐? 이렇게 작다고? 뭐라고? 이게 뭐야? 우와. 이걸 사람이 한다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8세기에. 와, 대단하다. 이거 자. 어떻게 해 진짜? 이 금박 유물은 가로 3.6cm, 세로 1.17cm로 고작 궁전 사이즈. 종이처럼 얇은 0.04mm 두께의 금박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0.05mm 선으로 새 두 마리와 꽃을 표현했습니다. 우와. 이 유물의 미스테리함은 동시대 금속 공예품과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공예 기술의 정수라 불리며 금속의 문양을 새긴 유물 중 정교하기로 유명한 가문사지 동 3층 석탑 사리장엄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극초정밀 기술은 예로부터 정평이 났긴 하지만 고려의 이전 시대인 통일 신라 시대의 금박이 훨씬 더 정밀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건 되게 예쁜데, 와, 정교함은, 와. 못 따라가죠. 화조도가 진짜 압권이네요, 진짜.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신기하게도 마치 외계인이 알려줬거나 외계인이 만들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해당 유물에서만 발견된 정교하고 세밀한 금박 기술의 흔적. 이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김용훈 보유자는 현미경을 보고해도 못 만들 불가사의한 작업입니다. 레이저 같은 현대 장비로 제작할 수 있는지도 실험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네요. 이게 뭐 현대 시대에도 분명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사람 손이 그 구분이 가능한 육안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1mm도 힘들어요. 저러니까 외계인이 왔다 소리 하는 거예요. 현대 장인도 만들기 쉽지 않은 수준의 불가사의한 8세기 통일 신라 시대 금박 유물. 과연 그 기술은 어디에서 왔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6위 공개합니다. 텍사스 만리장성의 비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압도적 면적을 자랑하는 만리장성.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미국 텍사스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텍사스에 만리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무려 170여 년 전인 1852년. 당시 이곳에 살던 주민이 우물을 파던 중 어이? 이 뭐야? 나오라는 물은 없고 이상한 돌만 잔뜩 있잖아. 지하에서 거대한 암벽을 발견. 약 12m 깊이까지 뻗어있던 암벽은요. 99곳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야, 저게 지하에 저렇게 돼 있다고요? 저 정도 되는 시설을 누가 만들었지? 자, 당시 미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대규모의 정교한 암벽은 언론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대화제. 이후 도시의 이름도 암벽을 뜻하는 로겔이 되었고요. 일명 텍사스의 만리장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지질학자들은 이 암벽을 두고 자연적으로 퇴적된 삼제방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렇다고 하긴 암벽엔 수상한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암벽에 정교하게 쌓인 돌들은 대부분 두께 3인치, 길이가 6에서 18인치로 정확성과 규칙성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19세기 주민들에 따르면 암벽을 따라 내려가 보니 문도 있었고 계단과 아치로 된 길이 있었어요. 자, 이는 분명 인공적인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암벽은 무려 최소 20만 년에서 4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 즉 선사시대 때부터 존재해온 것입니다. 겨우 막 주먹도끼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 텍사스 어떤 곳입니까? UFO 하면 또 텍사스 아니겠습니까? 맞네.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당시 시대 사람들보다 발달한 외계 문명이 저곳에 존재. 이곳에 머물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문명을 이룩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외계인들도 성을 쌓아요? 오히려 그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쌓는 걸 수도 있죠. 자, 뿐만 아니라 1949년 암벽을 발굴하던 중 4개 큰 돌에서 상형 문자와 게르만족의 언어인 룬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석, 티타늄, 철 성분의 금속 고리가 발견. 암벽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또 한 번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 때 철기를 가졌다는 거는 오버 하이 테크놀로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문명이랑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어디 갔냐고 그러면 이겼어야지. 자, 이 암벽이 정말 수십만 년 전 인공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들은 그 옛날 왜 이곳에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후련히 떠나버렸을까요? 어쩌면 남겨진 그 문자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 흔적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하는 마법의 술잔. 뭐 두 기자님들은 문과라 잘 모르시겠지만 뭐 나노 이런 거 들어는 보셨어요? 10억분의 1m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아 그래요? 메가는요? 메가? 단 건데 메가. 메가다? 이 나노미터의 크기에서 물질을 조작,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걸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1700여 년 전 4세기경의 고대 로마에서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물체가 발견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긴가민가한 나노 기술을 네. 저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 정체 바로 이겁니다. 뭐야? 동전인가? 잔이네? 술잔? 잔인데? 뭐야? 색이 변해. 뭐야? 트라케의 왕 리쿠르고스가 덩굴에 결박된 모습이 그려진 유리컵, 일명 리쿠르고스 컵입니다. 우와. 빛을 정면에서 비추면 진한 옥색, 빛을 뒤에서 비추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컵.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학계는 도대체 고대 무슨 기술로 이 컵을 구현해낸 건지 연구에 돌입했으나 컵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조법도 불분명. 그렇게 시대를 거스른 리쿠르고스 컵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과학자들이 컵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유리 안에서 금 나노 입자를 발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나노 기술이 이 컵에 적용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거는 20세기 때나 나온 기술을 알고 만든 것도 아닐 거고. 나노 입자 기술이 있었어. 그러면 최소한 딴 거라도 좀 더 나와야지. 아니면 정말 외계인이 와서 저 컵 하나만 떨렁 던져주고 갔던지. 외계인이 와서 지구의 왕과 교류하면서 선물로 준 그 당시 왕의 모습이라면 소름이겠다. 그거 아닐까? 그냥 금 입자가 그곳에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거. 그렇지. 일각에선 금 입자가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닐까라며 오기자처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컵에서 발견된 금 입자의 직경은 50 나노미터. 1700년 전 소금 한 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입자가 컵에 아주 고르게 분포된 게 우연이다? 과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컵 속 덩굴에 결박된 리쿠르고스의 모습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도 뭔가 의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시절 나노 기술이 정말 존재했다면 관련된 유물이 추가로 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이 기술을 활용한 컵은 단 하나만 발견.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기록도 전무한 상황. 과연 1700년 전 나노 기술을 알고 있던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호 14일 공개합니다. 호련히 사라진 외계의 발명품. 이번에 제가 찾은 외계인의 흔적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본 적 있어요? 무슨 뭐 게임 아이템 같아. 자, 지금 보신 것은 무려 약 2000년 전인 서기 13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지진 감지기 후풍 지동입니다. 이 지진 감지기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지진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지를 감지해내는데요. 이 지진 감지기를 만든 것은 중국 후한의 천재 발명가이자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형입니다. 그런 그의 발명품 중에 후풍 지동이는 역작 중의 역작. 지름 1.8m 항아리의 바깥쪽엔 구슬을 문 8개의 용 머리가 나침반의 8방향을 향하게 했고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용의 입에서 구슬이 떨어져 개구리 입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울리는데요. 이때 공이 떨어진 방향은 즉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는 뜻. 그런데 138년 2월 폐하, 서쪽 용에서 구슬이 떨어졌나이다. 폐하, 서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갈이 옵니다. 당시 수도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장형의 지진 감지기가 정확히 측정해냈는데요. 근데 400km면 일단 저 당시는 연락이 오는데 며칠 걸렸을 거예요. 며칠 정도가 아니겠지. 말 타고 왔을 테니까. 보름 걸리지. 그러나? 저건 어떤 원리로 만든 걸까?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장형의 발명품이 불가사의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른 발명품들은 비교적 그 원리가 세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반면 지진 감지기만은 문헌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와 관련 기록은 있으나 있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토록 정교하게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건 장형의 지진 감지기는 오로지 이 시대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139년 장형의 죽음 이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이후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05년 후대 학자들이 진보된 기술로 장형의 지진기를 복원했지만 문헌에 나온 만큼의 정확도를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독보적인 과학기술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 혹시 누군가가 우수한 지식을 가진 외계의 존재가 자신처럼 뛰어나서 말이 잘 통하는 장형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발전해오면서 뭔가 전수가 됐다면 개선된 무언가를 통해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의 후속모델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외계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교하게 작동되는 악기에 필적한다는 최초의 지진 감지기. 장형과 외계인은 친구였던 건 아닐까요? 뇌수술 모모, 잉카의 기적.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마추픽추. 동물을 형상화한 지형 피사크 등 찬란한 빛을 발한 잉카 문명. 그러나 15세기에 갑자기 꽃피운 황금빛 문명은 어느 날 또 갑자기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듯한 신비한 유적을 두고 외계인 건축설 등 그 정체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잉카 문명이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잉카 문명은 뭐 오늘 소개할 기사 이전에도 외계인의 문명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라진 그렇지. 엄청난 기술들을 남기고. 바로 뇌수술의 흔적. 에이. 사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는 천두술과 같은 뇌수술은 이미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잉카 제국의 뇌수술 기술이 외계인에게 전수받은 건 아닐까 가장 의심되는 부분. 당시 잉카 제국의 놀라운 뇌수술 성공률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쿠슈너 박사 연구팀은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굴된 기원전 두개골부터
1400년 초에서 1500년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뇌수술 두개골 64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잉카 시대 두개골 유물에서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어머. 약초를 바른 흔적을 발견. 어머. 이는 고문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뇌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뇌수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요. 오호. 수술 후 치유 흔적으로 무사히 뇌수술을 받은 생존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네. 이를 토대로 시대별 두개골들의 뇌수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잉카 제국의 뇌수술 생존율이 무려 75에서 83%로 월등했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저 당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부터 약 400년 뒤인 남북전쟁 때 뇌수술의 생존율은 불과 44에서 54%. 약초를 발랐다는 거지. 빨리 나으라고. 빨리 나으라고. 회복하라고. 뇌 수술을 성공시킨 확률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쿠슈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첨단화된 수술 기술로 경막의 손상 없이 뇌수술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살균 시설, 마취 기술, 정교한 수술 도구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살균 기술도 어떻게 보면 외계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은 거죠. 저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항생제 없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다 죽었죠. 전쟁만 나면. 그 당시 행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잉카의 의학 기술. 어쩌면 미래에서 온 외계인들이 전파해준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바퀴? 돌릴 것 같긴 해. 팽이같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프로펠러도 좀 저렇게 생겼거든요. 어. 장난감 헬기에 달린. 자,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요.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터리해서 정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물건입니다. 일명 사부의 원반. 1936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가 고대 이집트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름 약 61cm, 높이 약 10cm. 삼면에는 매우 얇고 구부러지게 조각된 특이한 돌출부가 있습니다. 저게 특이해. 그런데 이 사부의 원반은 흔히 편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제조됐는데 문제는 이 편암이 매우 깨지기 쉬운 성질로 조각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손꼽힌다는 겁니다. 사부 왕자 무덤의 추정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 와,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아주 세밀한 조각 기술 때문에요. 이 사부의 원반은 당시 이집트 왕조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에서 떨어진 부속품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 누가 거죠. 만들었어요, UFO를? 그럼요. 돌로? 돌 UFO 되게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돌 UFO. 착륙이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 원반의 용도인데요. 발견 직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꽃병이다, 뭐 향로다, 아니에요. 아니 뭐 단순한 장식용품이다, 혹은 뭐 의식용 물품이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요. 수많은 학자가 연구를 거듭했지만 술을 제조할 때 곡물과 뜨거운 물을 고르게 섞고 으깨기 위한 갈퀴의 하나였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과 소통하던 이집트인들이 비행 접시를 본뜬 모형 같은데요. 이게 일리 있다.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딱 보자마자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어. 후세에 알리려고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신기한 걸 봤다면 공들여 만들만 하죠. 그렇지. 네. 근데 말이야, 그 기원전 3000년이면 저런 거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 왜 없어? 없습니다. 기술은 없었다고 저렇게 보는 거죠. 정교하게 말이야. 그게 제일 신기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 설명하기에 그것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오래된 형태 UFO 아닌가요, 저게? 우리가 막 뱉은 얘기 중에 답이 있으면 외계인이 되게 놀래겠네.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여태 아무도 못 맞춘 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전히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부의 원반. 그게 무엇일지는 그 옛날 이집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물질.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맥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맥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하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텐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4위입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마녀. 동화 속 상상에 존재했던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동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죠. 유치합니다. 네. 그래요? 그 중세 시대입니까? 언제 그래요. 많이 얘기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 말하는 두 분의 마음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2006년 5월 멕시코의 몬테레이시입니다. 뭐 날아가네?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빗자루야 빗자루? 진짜 마녀야? UFO를 연구하는 모 클럽의 회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의 물체를 일명 몬테레이의 마녀로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시에서 마녀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요. 2004년 1월 몬테레이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 경찰관. 그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나무에서 빗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마녀를 목격했다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 마녀는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공격!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레오나르도는 제압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도 헤라르도 가르사라는 경찰관 역시 공동묘지를 순찰하던 중 마녀를 목격했다고 주장.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공통적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노파였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도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네요.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이 몬테레이의 마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근거 있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설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2017년에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다시 한번 마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발에 부스팅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문성기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뭐 개발하는 뭐 연구팀 이런 거 아닐까요? 문제는 저 가속이에요. 가속이 문제다. 네, 일반적인 가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못하죠. 제가 영상 조작일 수 있죠. 뭐 CG로는 뭐든지 가속시킬 빨리 수 있으니까. 돌렸다? 네, 뭐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CG는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까? 아주 잘 만든 거죠. 멕시코에서 수차례 목격됐다는 전설 속의 마녀. 정말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하나씩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이 가능한 기사에 좀 더 무게를 두신 건가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거, 증거가 확실한 거. 증거가 확실한 거. 오케이. 좋아, 나 1등이다.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은 초자연 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오나와라 크로스! 아하!
나만 아니면 돼. 저기 3초 전에 크로스 하셨습니다. 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데이빗 레이시 경관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레이시 경관은 곧바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지는 자동차 유리. 이게 뭐야? 비가 아니라 흐물흐물 젤리 같잖아. 그때 하늘에서 내린 건 끈적끈적한 덩어리. 당시 이것을 두고 젤리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질에 호기심을 느껴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까지 보인 사람들. 그리고 젤리비가 내린 뒤 동물 사체도 자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미스테리한 건 이 젤리비가 오직 오크빌에서만 내렸고요. 3주간 무려 총 6번의 젤리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상하네요. 뭐 정체는 밝혀졌어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인체 백혈구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주 보건부의 미생물학자들도 이 물질을 연구했는데요. 젤리비에는 2 종류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 소화기에서는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정체도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때 한 연구진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물질은 비행기의 액체 폐기물입니다. 즉 블루아이스라는 주장이었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많은 양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건 네. 좀 힘든 얘기죠. 이에 대해 연방항공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블루아이스 배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젤리비가 내렸을 당시 오크빌 주민들은 We had a significant amount of military aircraft flying over the home prior to this happening. 그래서 비밀리에 오크빌이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사실이라면 주장인데. 너무 심한 얘기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체불명의 젤리비는 그 이후 2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그 과학적으로 제조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사람의 혈액 속에서도 혈장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는 횟수도 그래요. 한 2주 동안 6번이나 그랬다고 하고 또 6번이나 했으면 사실 자주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또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 한만으로 따지면 네네. 이게 일이에요. 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전 제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기 아, 다시 때문에. 해봐요. 친해졌잖아요, 우리. 뭘 친해져. 이게 좀 과장된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는 안 친하네. 안 친하네요. 정말 과학적이시네. 약 2000년 전에 그려진 지상화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 나스카 라인 근처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물들이 이동한 자국입니까? 1933년 처음 발견된 이 구멍들은 무려 약 7,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너비 약 1m, 깊이 약 1에서 2m 정도의 구멍들이 1,450m 정도 길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이 대규모의 구멍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왜 만든 것인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학자들의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일관되고 또 정교하게 돌을 깎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자들은 7,000개 구멍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53년 고고학자 빅터 볼프강 폰 하게는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추측했지만 구멍 안에서 사람의 유골이나 또 장신구 등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결국 가설로만 그쳤고요. 그리고 1984년 이곳을 찾은 고고학자 존 히슬롭. 곡식을 보관했던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구멍을 파내어 큰 저장소를 많이 짓지는 않았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UCLA 대학 연구팀이 고대 잉카 제국 시절 왕에게 바칠 곡물을 측정하기 위한 장소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이 험난한 곳에 굳이 이걸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원주민들이 살았던 터가 아닐까. 일리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셔서 이런 단호한 평가 말이 너무 없어. 좋습니다. 네. 아까부터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셨잖아요. 예. 이쪽에 붙을까요, 저는? 야, 데스크의 크로스는 처음. 미안해서 해준 거예요. 이임이니까. 아니, 뭐 결과는 일단 나오는 거니까. 네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굳이 하려고 하면 그럼요. 사람이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는 오히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기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Знаете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Вот те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лян,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 화면이라고요? посвящена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пришельцам,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놀랍다. 러시아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 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갑툭 튀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발언.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не Сколько их расскажете.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그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이제 언급한 걸 보면은 이제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외계인은 있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미국 세상에 이런 보험이?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저?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000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의 야크 월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 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 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자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자네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6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 소장품. 1850년경 고고학자 오스틴 레아드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도시 님루드를 발굴하던 중
사자와 황소 조각상, 날개 달린 인면수신 조각상,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비인 검은색 오벨리스크 등 무려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물 한 점,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거? 유리예요? 뭐 투명한데? 지금 보신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 볼록 렌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렌즈가 있다고? 저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뒤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럼. 일단 저 이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 렌즈의 이름을 님루드 렌즈라고 지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렌즈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저 시대에? 예, 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님루드 렌즈는 흙,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딱 하나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물입니다. 사물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님루드 렌즈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시력 교정 안경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 렌즈로 이걸 사용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안경 혹은 망원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님루드 렌즈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인류의 발명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다음에는 저걸 만든 사람이 있었어야겠죠. 그죠?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은 17세기경 네덜란드에서 발명됐습니다. 진짜 꽤 최근이네. 저기에 비하면. 시차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럼 이게 그 전에 이미 저런 기술을 누군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님루드 렌즈는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외계인이 다른 시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다라는 거죠. 야, 신기하네. 자, 그래서 현재 이 님루드 렌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원래의 주인인 외계인들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요. 수천 년을 앞서간 외계인의 기술, 유물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 갔노라라고 말이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이 품은 미스테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그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저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그래, 않아요? 옆모습 같아. 그쵸?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잖아.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3위를 공개합니다.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지? 길저울이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 5704 Якутск, контроль,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올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 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난 거? 밝은 거? 아, 네,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물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2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2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거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